네, 저 MBC 손리영 기자입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논란에 대해 국감 폐지론까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도 보도를 통해서만 보고 있습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운영에 관계되는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거부권은 가능한 한 행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국회법의 내용은 그간의 국회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행태들, 막말이나 또는 그 정인들을 많이 모셔두고는 제대로 질문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나 또 장차관에게 아주 닥달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을 보고는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상당히 성숙해 가야 되고요. 이제 헌정 29년째 들어가는데 이제 정말 성숙한 국회가 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아주 품격이 높은 그런 언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현안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그 청문회를 통해서 현안 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16건의 청문회가 미국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감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통과된 청문회, 저는 그것을 사실 작은 청문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 차원에서의 현안 중심의 작은 청문회, 소위를 구성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면 20대 국회에서는 바로 국감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국감이 올해부터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 그런 현재까지 국감의 폐는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또 재탕3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1년 내내 있던 것을 한목에 묶어서 하다가 보니까 시적절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그것이 어떨 때는 정치인들의 이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를 언론에 노출하는 장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런 잘못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감을 없애고 이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한국경제신문의 박중필 기자입니다. 먼저 아무래도 좀 국민적 관심이 많으신 또 분이다 보니까 퇴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회법에 따르면 자동 복당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근데 또 정당법상에는 입당은 입당원서를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상충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의장님께서 복당 의사가 없으시더라도 또 국회법과 정당법 조항을 고려해서 입당 원서를 먼저 스스로 써서 새누리당이 복당 신청을 하시고 추후에 거취를 판단하시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새누리당 당정 문제 어떻게 하실지 그동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좀 말씀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또 그동안 몇 차례 저희 기자들에게 말씀하신 정치 결사체 문제,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중도 세력 빅텐트 문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 뭐 일부에서는 대권 행보라는 또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향후 진로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새누리당의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 정진석 원내대표 또 최경환 김무성 두 전 대표가 합의를 하고 당을 다시 한번 출설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 거치는 새누리당이 정말 대오각성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당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무능한 보수, 나태한 보수, 그리고 군의주의적인 그런 보수, 정말 삶에 있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을 위한 그 따뜻한 보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보수로 제가 인식이 계속된다면 자동 입당이 된다 하더라도 탈당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시기는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 결사체는 외곽에서 우리 정치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하는 정치 원로 집단과 같은 것도 하나의 결사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결사체로 보기 때문에 그 점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 10월 정도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건전한 그리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중도 세력을 저는 규합을 할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대권에 대한 얘기는 제가 국회의장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봤습니다만 공자께서 도를 깨치시고 하신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지불가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뜻을 다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 채우려고 하면 배가 망신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다만 제가 의장으로서 주어진 의장직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제가 자세는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지불가만이라는 그 말로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그 기존 정당 만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의 어떤 함께하실 가능성은 또 있으신 건지, 아니면 또 지금 이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와 또 뜻을 같이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당을 만들겠다고 단언한 적이 없는데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직 아기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자 쪽 질문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손학규 선배가 우리 당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초선 때였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물론 가깝고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 뒤에 당을 이제 달리하는 바람에 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만
제가 마음으로는 늘 훌륭한 선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뭐 정치를 어느 하나의 당으로 묶어서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경상일보 김준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 3년 그리고 3개월이 왔는데요. 입법부의 수장께서 보실 때 박근혜 정부의 과연 잘한 점이 과연 무엇이고 또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의장님께서는 그동안의 그 남북 문제라든지 또 동서화합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협치를 통해서 계속 하시겠다 이런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고 특히 또 퇴임 이후에 내일 출범하는 정치협의체와 관련해서 혹시 이러한 남북 문제라든지 이 포괄적으로 해법을 찾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이 자리에서 가능하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의장님께서 보실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정치 소위 말하면 철학을 가진 분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쉬운 점은 인사는 물론 고유 권한입니다만 저는 그 좀 더 당평 인사가 됐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흔히 소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 조금 뭐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대통령 자리에서 우리 조국의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능한 한 대통령이 더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국회 회담이 안 된 것은 제가 참 아쉽고요. 제가 사실은 개성공단을 비교적 북한이 핵실험과 그 미사일 론치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국민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비교적 초기에 그 개성공단을 우리가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아쉬웠어요. 그것을 정말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될 때까지 한번 버텨보고 정말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철수하지 않으면 정말 도저히 우리 명분이 서지 않는다 하는 그 시점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닫기는 쉬워도 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기존 수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의장을 퇴임하고 나면 북한 의료 지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스 자이델 재단의 고문직도 맡기로 그 맨대 회장하고 구두 합의도 받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안타깝죠. 앞으로 지금은 대화를 이야기할 국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에 우리에게나 국제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북한은 대화를 요청하기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그런 불신의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정말 어떻게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에 가서 대화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재의 제 생각이고요.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를 보면 무역은 세계 7위라고 이야기하고요. 경제 규모도 이제 거의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아주 보륨이 커진 나라를 어느 한 사람이 다 듣고 보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특히 제가 의사 출신으로서, 제가 신경외과 의사 출신 아닙니까? 신경외과 의사로서 생각할 때 더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특출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잘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룹, 어느 한 개인에게 맡겨서 의존하기에는 이제 시대적으로 좀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마지막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소박하고 또 소통도 잘 되고, 소통이라는 게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으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도 잘하고, 그리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또 우리 민족의 먼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함께 일하는 뭐 들어가서 장차관이나 청와대를 구성하는 그 그룹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근혜 정부의 잘한 점이 뭐냐, 제가 이걸 여쭈는 의미도 있는데 오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건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워낙 많아가지고요. 정리해가 A4 용지로 한 몇 장 써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리랑 TV 박지원 기자입니다. 하나 굉장히 궁금한 게, 의장님께서 굉장히 공평하고 이렇게 협치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신 건 좀 잘 봤는데, 이게 국회에서 보는 기자들은 그 노력이 보였는데 외부에서는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번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많은 판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19대 국회를 운영 직접 하시면서 앞으로 국회 선진화법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헌재에서 군안쟁의에 대한 각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헌재 판단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화와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진 수준의 정치만 된다면, 그런 국회만 된다면 초다수결인 선진화법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동안의 운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당을 새누리당으로 국민이 선택을 했으면 그 새누리당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진화법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타난 현상들 보면 물건 바꾸치기 하듯이 이거 해줄 테니까 저거 해내라, 또는 이거 하면 이거 할 때 이것도 끼워서 좀 해내라, 또 그 백화점에서 끼워 팔게 하듯이 말이죠. 그런 아주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법은 원래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다수결, 과반수 다수결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반수 다수결로 가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자세가 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통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소수의 의견 중에서 좋은 의견은 따서 고치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다수결의 그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참 얘기를 뭐 서로 주고받고, 저는 소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말만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시간도 다 지나고 시간 없으니까 다수결로 그냥 결정 내자,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 법안을 낸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60%를 50%로 과반수로 바꾸는 법안을 내서 지금 국회법 87조에 따라서 안건 조정 안건 조정안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지금 90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제가 필요하다면, 물론 최종 판단을 제가 해야 되겠지만, 그 90일이 언제냐 하면 5월 19일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 짧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시도를 해보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20대 국회는 이제 방법은 이번에 통과된 그 국회법 개정안에 보면 말이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정부 질문 개선안 같은 거요. 그리고 상시국회 그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까 뭐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그 소청문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서 두 가지가 빠져가 있어요. 하나는 의사 기일 작성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제가 요일제 국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일하기 좀 쉽게 해주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을 본회의 보고 후에 72시간 이내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72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 본회의가 언제 열리든지 간에 그 본회의에 첫 의안으로 바로 표결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사실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빨리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법안 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제가 또 중진 회의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보완책을 만들어서라도 하면서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물론 내일 판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논의를 하되 우리 정치인들이 이번에 20대 국회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말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선진화법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점들을 보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머니투데이 더300의 김성희 기자입니다. 그 의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의장 임기 중에 그래도 좀 이거는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쉬웠다 하는 거 혹시 이 문답에서 말씀 못하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의장님에 대해서 이제 여야에서 평가가 사실 엇갈리는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의장님 출신이 아닌 야당 쪽에서는 정의화 의장님 존경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그 출신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의장님 취지는 좋지만 너무 자기 정치로 귀결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웠던 것을 대부분 다 이야기했고요.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제가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한번 했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불발된 것이 제일 아쉬웠고요. 선진화법을 사실 마지막 단계라도 제가 결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결자 해지에서 해지는 내가 좀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물 건너가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새누리당에서 뭐 평가는 뭐 개개 의원들마다 다를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장은 퇴임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가 퇴임사를 하고 난 뒤에 전 의원님들이 박수를 쳐 주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정말 박수 받고 떠난다는 게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인데 내가 별명대로 운칠복삼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정의화가 대통령의 꿈이 있어서 저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색안경을 낀 생각, 오해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괴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은 떠나지만 제가 정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부산에서 병원도 경영하고 있고 또 신경외과 의사로서 아직 제가 손을 안 떨려요. 마음만 먹으면 제가 수술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다시 본업에 돌아가야 되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난 20년간 국민의 예망 속에서 많은 국가의 녹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정치 모습을 보고 그냥 떠난다는 게 제가 국민들에게 죄짓는
그런 죄책감이 생겨서 당분간 정치는 어떤 방법이건 계속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싱크탱크 새 한국의 비전에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